윤석열 대통령이 연이틀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화자찬했던 코로나 방역은 정치 방역이었고 잘못된 대북 정책에 군은 골병이 들었다며 현 정부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것들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거래 논란, 이것이 게임업계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는 말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정치적, 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서용주 부대변인께 먼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 아니라 개혁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좀 찔리는 것 같아요. 전임 정부에 대해서 1년 내내 남탓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좀 민망한가 보죠. 근데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하면서 그 자체로 본인들의 어떤 뭐 공과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너무 좀 정치 초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간호사들, 의사들 정말 너무 힘겹게 코로나를 이겨냈어요. 그 바탕이 없었으면 지금이 없죠. 이건 인과관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난 정부의 방역 자체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고 이 정부 자체가 코로나가 이제 좀 팬데믹을 해제한 부분들이 본인들의 과학 방역이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전 정부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상식적이고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남 탓하고 전 정부 탓을 할지.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국가 비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2년 차가 됐는데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태도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발전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좀 필요했다고 보시는지요? 예컨대 뭐 전기료 인상 같은 거는 전 정부 탓한다고 볼 수도 있죠. 이것은. 근데 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했던 이 조치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 과정이었다고 보고 이런 얘기들은 전문가 집단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예컨대 처음에 2020년도 1월 20일 날 코로나가 시작이 된 이후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온 것들 잘 안 막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일찍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경계 단계로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또 전문가들 비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반성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신천지 얘기 나왔지만 신천지에 압수수색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은닉된다, 숨는다라고 해서 그때 반대했던 것인데 마치 저것이 검찰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때 무슨 뭐 무소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런 정치적 용어가 등장했던 것이고 또 단계가 3단계에서 이걸 또 5단계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역에 치중하는 듯 하면서 다시 또 쿠폰 뿌리고 선거쯤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정치적 고려가 거기에 개입됐기 때문에 방역이 좀 지장을 받았다라는 평가라는 것이지 저걸 전 정부 탓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전 정부 탓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그러면 그 코로나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팬데믹이 다 창궐 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서 그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방역을 했으면 성공했을까요? 국민들이 수많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과학 방역이 그냥 말한 대로 지금처럼 풀어놓고 각자 개별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상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문재인 정부 탓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빛난다면. 하지만 최소한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와 그다음에 방역 이 두 가지를 정말 노력했던 부분은 인정하기가 그러기 힘든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아마 그 저 말의 뜻은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라고 칭할 때 그때 아마 막았을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인원을 막았을 것이고 근데 안 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 3단계로 나눌 5단계 나눌 필요가 전혀 없었죠. 이것은 이제 국민적으로 뭐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조금 분산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이요. 또 하나는 쿠폰을 안 뿌렸겠죠. 방역이 우선이니까. 방역이 돼야지만 경제가 사는 것이지 경제와 방역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책은 우리가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했던 일들에 대해서 예. 이걸 재검토해서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런 평가로 듣는 것이 좋지 여기서 탓으로 듣게 되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게 돼요. 아니 윤석열 알겠습니다. 정부는 세계가 인정한 K-방역에 대해서 세계가 인정한 부분들을 왜 부정하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예, 예. 반론만 듣고 마무리 지을게요. 글쎄 뭐 저희도 우리 정부의 방역을 위한 노력 다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 것들은 찝어내서 고쳐야죠. 잘한 것도 많아요. 근데 잘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비난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의 주요 브리핑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당 상황에 대해서 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최고위원 회의를 재개했죠. 11일 만에 재개하고 그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 이제 공개 사과를 하면서 좀 일단락되는가 싶기는 한데 뭐 이에 대해서 당내 뭐 리더십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고 잘 정리했다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이 상황들 당내에서 좀 잘 수습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까? 수습은 됐지만 올바르게 수습된 건 아니라는 평가들도 있죠.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사실 징계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것을 다 도려내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당이 남아나질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는 거 또는 어떤 공동 가치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한 그 지도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오죽했으면 징계에 회부했을까 이런 심정이 들지만 어쨌든 징계를 통해서 당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마무리예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는 이제 지도부의 큰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일 것 같은데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뭐 단수 추천해서 이제 뭐 찬반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선출 방식도 그렇고 이제 누가 오를 것이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김계현 리더십에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오르는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이제 색깔이죠. 여기서 리더십이라는 뭐 후보자를 한 명으로 압축시키는 과정 이런 거일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예. 이게 이제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당원 당규에. 예. 그러니까 선출은 전국위원회에서 하게 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은 아마 지도부에서 결정할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당원 단계 없게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정할 걸로 보이고 단수 추천의 방법도 있지만 또 원하는 분이 여러 명 계시게 되면 네. 경쟁의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단수 추천에 의해서 뭐 추인 형식으로 한다 예, 예.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지도부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너무 이제 색깔이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비난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인원, 상징적인 인물이 들어와서 지도부에 힘을 실른다기보다는 견제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드팀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사랑하지만 약간의 방법을 달리하신 분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채찍질도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의 말씀 설화가 시작된 것이 저분들의 노선이 틀려서가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약간 좀 느슨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지도부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인사가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예전 이준석 당대표와 같이 결과적으로 당을 사랑하지 않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은 빼고 당을 사랑하는 방식을 좀 달리하시는 분도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이렇게 징계 내리는 국민의힘 상황과 앞으로 어떤 인원들이 선출될까요? 전반적인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그 김재원 최고, 태호 뭐 최고죠. 지금 이제 태호 의원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징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징계 수위 같은 꼼수 것도 징계죠. 말씀하세요? 꼼수 징계. 아.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사산 발언이라든지 이런 국민의힘의 강령과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반발,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나 대통령실과의 공천 개입, 녹취록, 파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뭐 아예 그냥 배제시켜 버렸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의 태영호 의원과 국민의힘의 윤리 사이에서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냐라는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최고위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지금 친윤 일색이니까 말씀한 대로 뭐 새로운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천하용인도 있고요. 천하용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남의 예. 당을 당이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벌써 뭐 분당을 하거나 탈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남아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친윤 일색인 이 당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당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추측건데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 되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그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던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이용호 의원 얘기도 예, 나오더라고요. 낙선한 의원 중에 좀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뭐 있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신선한 지도부를 뭐 구성해서 가는 것들이 뭐 김기현 리더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뭐 요인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다양한 함합평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목소리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이야기 여쭙고 싶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랑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한 것들이 언론에 많이 헤드라인에 좀 장식하기도 했었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당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들도 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어제도 공천에 목매서 줄 설까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원답게 당당하게 서신해라 뭐 이런 류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다른 목소리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당내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목소리라면 그 예. 목소리의 내용 자체가 당을 위하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저는 사실은 저 부분은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인 행보에 불과하다 당을 위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어떤 의미로 본인의 어떤 의중을 갖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런 부분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당원들이 저런 목소리를 듣게 되면 당이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한다면 좋지 않게 보여지겠죠. 예컨대 이전에는 홍준표 시장이 어떤 당에 대한 쓴소리를 가진 견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전화 통화도 가능한 것이고 사실은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굳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시거나 또는 SNS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건 당의 분란으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예컨대 당의 노선을 이렇게 가자라고 하시는 거는 SNS를 통해서 해도 돼요. 그거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는 거니까. 그런데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예. 저는 일단 먼저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순서지. 예. 먼저 공개적으로 하고 고쳐지지 않을 것 뻔히 아시거든요. 당대표가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을 다 듣겠습니까? 당의 여러 대표기관인데. 그러니까 뻔히 안 고쳐질 걸 아시면 저렇게 하시는 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나올 수 있죠. 홍준표 시장이 이 모든 것들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것까지도 아실 그렇죠. 거란 말이죠. 알 거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배경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정치인들은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획일화되는 스타일은 아닌 것이죠. 근데 홍준표 시장 아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좀 사적 감정도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을 제명시켰잖아요. 상임고문에서 김기현 대표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분이 한 30년 이 보수 정당에서 몸을 담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을 보는 눈이 물론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보다는 더 고참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느냐 부분도 홍준표 시장은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어떤 지배하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당당하게 처신하라. 그러니까 용산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다 친윤 일색이잖아요. 그다음에 용산에서 그냥 헛기침하면 다들 납작 엎드리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이런 지적을 한 것이죠. 저는 어떤 정당이든 간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으려 하지 않고 고깝게 생각하면 그 당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비판의 소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게 정당이 아니라 그걸 듣고 옳은 소리면 좀 변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홍준표 시장도 있지만 이재호 상임고문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건전한 비판들을 들으면 현 정부도 잘 되고 국민의힘도 지금 거의 뭐 식물정당 같이 용산에 거의 뭐 끌려가는데 건강한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크게 뭐 대응하지는 않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대응할 만한 발언이 아니잖아요. 예컨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이 옳다 그러다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옹졸하다 그러면 나 옹졸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홍준표 그 시장께서는 김기현 대표하고의 과거 관계가 원래 당대표 시절에 또 약간의 이 위기 질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예전 시각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 지금은 당대표거든요. 그 능력을 떠나서 또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애정어린 조언을 해야 될 때지 저렇게 공개적인 비난, 좀 약간의 옹졸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글쎄요, 뭐 저걸 듣는 국민이 누가 옹졸한지 느낄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저런 비판보다는 비난성 발언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고요.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지금 연일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매일매일 다른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이해 충돌에 대한 얘기인데 게임 산업 관련해서 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위믹스 코인이 게임 머니로 쓸 수 있는 위메에 대해서 만든 코인인데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을 말하면서 입법 로비가 의심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입법 로비까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해 충돌 부분들이 나오게 된 부분들은 김남국 의원의 첫 대응, 처신이 초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인이 그 고위공직자로서 처신이 잘못됐다라고 그냥 국민들한테 납작 엎드려서 사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화폐 거래 내역들을 그 시기와 내역과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공개했으면 그 상세하게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다투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해명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 이런 계속 추측과 의혹들이 난무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뭐 당내 진상조사단을 요구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당이 책임질 문제를 이미 이제 넘어서서 본인이 스스로 이 가상 화폐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래 내역으로 이걸 취득했고 했는지 오해 없도록 빨리 이거를 단박에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만 이런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의 오해도 없다. 그리고 법을 발의한 게 아니라 발의한데 공동 발의를 한 예, 것이고. 예. 그런데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 발의 자체도 본인이 뭔가 여기에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면 그거를 이제 공동 발의가 본인 못하고 보통 이제 의원한테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들끼리 해서 공동 발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도 뒤늦게 확인이 됐으면 또 취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하를 했음이 마땅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이 이해 충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대상에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진 않고요. 예. 오늘 내일 이제 진상조사 관련돼서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네. 예. 제가 봐서는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까지 포함해서 그럼요. 말씀하세요. 이해충돌까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빼고 이것만 한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취득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어떤 처신에 올바랐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었는지 모든 걸 펼쳐놓고 조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쪽만 안 하고 보도에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보도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 보도는 잘못 나온 보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이해충돌 논란에서 로비 의혹까지 좀 번지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보면 이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규명해야 될 부분은 이 유믹스라는 가상화폐 80만 개를 어떻게 취득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산 것이냐 아니면 받은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21년도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9억 얼마로다가는 살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이게 2021년도 초까지만 해도 200원, 300원대이기 때문에 그때 샀으면 가능합니다만은 네. 지금 김남국 의원은 그때 산 게 아니거든요. 2021년도 하반기에 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가격이 한참 올라갔을 때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이 몇십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이 없을 상황에서 이걸 80만 개를 갖게 됐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 80만 개를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게임산업진흥법을 공동 발의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김남국 의원이 게임산업법 공동 발의를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법령을 뭐 발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면 이해충돌이고요. 어떤 가상화폐를 받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이건 뇌물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은 처음에 구입할 때 구입하게 된 경위, 산 건지 받은 건지가 먼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은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하나당 뭐 1,000건이 넘는 거래가 있고 금액이 뭐 몇십억이다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김남국 의원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샀고 거래 내역이 어떻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당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겠습니까? 지금 진상조사단의 그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당에서 오늘 내일 안에 결론을 내려서 아마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지갑을 찾게끔 만들고, 예. 그다음에 뭐 이해충돌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취득했냐, 샀냐, 예. 무상으로 받았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거래한 내역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실명 거래하셨다며요. 그럼 그 실명 거래한 내역을 그냥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 자체도 김남국 의원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가장 아쉬운 것들이 왜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라는 것들은 저는 김남국 의원께서 조금 대응 자체가 조금 의혹을 받을 만한 처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일단은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청이 있었고 저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내일 안에 발표하고 보고가 드릴 테니까 일단은 더 이상 뭐 추측과 의혹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당에서 할 조사가 아니라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하는데 뭐 새로운 증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당 차원의 조사에서 끝날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그 당 차원의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죠. 조사 결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이 조사는 한계가 있어요. 선관위 조사도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어 보이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에서 조사한 이후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사 의뢰까지 가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완벽히 소명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갑에 이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가 다 해명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평가죠. 그 이후에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이해충돌 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내 평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당이 만약에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 고발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그런 그 고발하지 않는 당내 평가에 대해서는 또 국민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진상조사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지가 사실은 국민이 보는 포인트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의혹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코인 거래 시점을 이제 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상임위 도중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도 그럼 조사 대상이 돼야 되겠죠?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어떻게 제외되는 건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다 조사할 거고 예.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터럭만큼도 그런 부분 눈높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선출직 의원이라는 것들이요 그 무게감은요 큰 것입니다. 특히나 의정 활동, 특히 상임위 중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의원으로서 책임져야 될 상당히 큰 일일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만하고요. 당에서도 거의 응당하는 어떤 조치들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이 왜 이런 보도들이 나왔을 때 물론 저는 그 해명을 할 거라고 봐요. 해명을 하겠죠. 왜냐하면 상임위 중간에 특히나 뭐 법무부 장관 청문회라든지 예. 뭐 예. 이태원 이태원 참사 참사,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보기에 이거 뭐지?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불법적인 거래 부분과는 별개로 국회의원의 어떤 태도와 처신으로서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해명이 명확해야 된다.
나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예. 아무리 이 코인 거래에 예. 상당히 몰입했다 하더라도 상임위 또 인사청문회다 그때는 카메라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김남국 의원이 거기서 거래를 했을까요? 저는 저걸 보고 또 새벽 시간대 거래가 많거든요. 예. 아마 다른 사람이 위탁해서 이것을 운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회의원이 앉아서 상임위 한참 카메라 돌고 뒤에 다 앉아서 보여지는데 여기서 거래한다는 것이 좀 있을 수 없다고 보이고 예컨대 뭐 점심시간에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상임위 만약에 진행 과정에서는 그게 과연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코인 거래는 이게 위탁 주식하고 달라서 위탁 거래가 쉽지 않고요. 본인 스스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점심 시간이든 잠깐 뭐 정해 시간이든 할 수는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 전체의 의정 활동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설사 점심 시간이라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짚어볼게요. 민주당이 공천 룰을 확정을 했는데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공천이 가능하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출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민 씨가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어쨌든 조 전 장관이 출마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움직임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조국 전 장관을 출마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에게서 그러니까요. 얘기를 그냥 하더라고요. 관심의 대상이죠. 예. 출마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출마하면 흥행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의 행보가 이제 출마 혹은 이제 정치를 다시 하려는 것에 대한 어떤 여론의 간복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뭐 해요. 이제 북 콘서트를 비롯해서요. 조국 전 장관을 보면은 뭐 장관이기 이전에 뭐 또 학자이기 이전에 또 정치인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정치인이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포기하지는 않겠죠. 근데 뭐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또 꼭 했다고 또 규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어떤 룰들을 조국 전 장관과 엮여서 어떻게 그 공당에서 한 사람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룰을 바꾸겠습니까? 그건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룰을 바꾸는 부분들이 어떤 뭐 쇄신이나 혁신과 좀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룰을 바꾼다? 이거는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도 않고 이건 너무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대 해석한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룰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그럼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열려 이제 있다고 본인의 보세요?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예. 조국 전 장관 자체가 스스로 뭐 정치를 할 만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또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판단해서 공천 심사를 할 것이고요. 그런다 해서 뭐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뭐 앞세워서 불러들여서 말하자면 전략 공천하거나 인재 추천하거나 뭐 그런 일들은 아직 지금 정해져 있는 바는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뭐 정치는 사실 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생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공천 룰을 바꾸고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일단 뭐 여론은 맞겠죠. 예. 공천 단계에서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세력들의 힘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일 것 같고 다만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출마를 안 하죠. 왜냐하면 2년 이미 1심 판결이 났거든요. 그럼 출마해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 수행을 얼마 못해요. 하지 못합니다. 안 할 거고 조민 씨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직 피의자 신분이에요. 아직 그 처분이 안 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출마 선언했다가 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부녀 입장에서 보면 출마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출마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본인들의 행보, 뭐 여러 가지 통해서 경제적 이익도 얻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애매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가 총선하면 바로 나온단 말이죠. 출마 가능성 뭐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많은 이야기도 하는 것들이 지금 정치인으로서 행보들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출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일각에서는 중도층의 어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런 소리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보수층에 대한 어필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보수층에서의 지지기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층에 대한 어필용으로 한동훈 장관의 어떤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여러 가지 앞으로 행보를 계획하고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장관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플랜과 본인의 활동이 맞물려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분명히 선거에서의 가치는 분명하다. 중도층에 대한 어필력은 떨어지지만 보수층에 대한 어필력을 통해서 선거에 기여할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또 사실 그 보도가 나왔던 게 참여연대가 발표한 뭐 고위 인사 8명 바뀌어야 되는 사람 1위 한동훈 장관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거기서 뭐 정치단체가 왜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야기가 또 더 나오게 됐거든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 다운 발언이죠. 한마디도 안 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참여연대를 시민단체, 정치단체라고 규정을 하죠?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단체, 시민단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시민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리에서 정치인들이 대표해서 여의도에서 말하자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건 감정적 대응이다 보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은요.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정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정치 수업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자 여기서 정치 수업해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워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스타 장관이 되라. 그리고 나서 너 출마해서 정치에 입문해라. 저는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저는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출마를 지금 이미 본인 스스로도 시기만 조율할 뿐이에요. 왜냐면 한동훈 장관은 굳이 어떤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텃밭을 다질 이유도 없잖아요. 선거 한 두세 달 앞두고 적당한데 전략공천하면요. 그냥 당선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출마는 거의 확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본인 힘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끝까지 수행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수행하는 게 본인한테는 다 그게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반드시 거의 99.9% 할까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참여연대 저런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하고 장관직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이전에 민주당 당대표 출신 그 인사도 법무장관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신분이 법무장관도 했어요. 어떤 게 더 퇴출순위 일일까요, 그러면? 그럼 그때는 왜 참여연대 아무런 목소리를 안 냈죠? 이런 일부 진영을 대표하는 목소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이상민 장관이 3위에 링크돼 있단 말이죠. 이상민 장관은 지금 탄핵 심판 중이에요. 예. 근데 탄핵 심판 중인 사람보다 1위로 한동훈 장관이 올라갔다는 거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지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장관이 특정 시민단체를 이렇게 겨냥해서 입장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저거는 그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장관직 수행에 걸림돌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출순위이다라는 것은 밑에 장관의 명이 몇 개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을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그 법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정치성이 있다고 참여연대에서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예. 또는 퇴출순위 1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장관직 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밖에 없죠. 아, 제가 좀 하나 덧붙이면 참여연대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대로 좀 똑바로 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참여연대를 정치단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하자면 교체 대상이 이리 갈려라고 하는 이유들이 결국 이런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법무장관을 하면 안 된다라고 참여연대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이 파견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뭐 뉴스 시작하면서 관련한 브리핑 현장도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검증을 한다면 그리고 일본과의 입장 차도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 논란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민적 우려를 안고 가서 그걸 예. 보는 거죠. 예컨대 지금 검증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검증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서 보고 그러니까 그 검증을 어떻게 보면 검증을 검증하는 것이죠.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IAEA라는 것이 일본 측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출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잖아요. 예. 11개국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부 야당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보자. 대표가 가서 보게 되면 그 검증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지 가서 다시 별도의 검증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기술적이나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류의 명분만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가자 그랬잖아요. 또 가서 보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서 보자 그래서 가서 봅시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명분 주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비판하게 되면 그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성현주 부대님은 이야기 바로 먼저 듣겠습니다. 보자고만 했어요. 과학적인 검증하는데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했죠. 저희가 보자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그렇지 사실 않습니다. 제3자에게 지금 그 자체를 일본이 용인하지 않잖아요. 참여하게 하지 않는 걸로 일본이 규정사실화 했습니다. 그냥 와서 서서 참관해라. 저는 시찰단은 참관이에요, 참관. 그러니까 오염수가 어떻게 지금 그 IAEA가 과학적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전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우리는 들어가서 자세하게 같이 참여해서 뭔가를 분석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거를 말하자면 마치 과학적 검증을 같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뭐 시찰단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 대만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이 시찰단으로 해서 일본에게 면죄부를 줬어요. 똑같아요. 저희도 면죄부 주는 겁니다. 근데 면죄부를 주는 것도 뭐 현 정부의 어떤 뭐 일본의 뭐 더 퍼주기 스타일이니까 퍼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저는 이거는 국민의 안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참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고요. 엊그제 중국에서 보십시오. 그런 발언들도 나와야 됩니다. 오염수가 그렇게 과학적이고 안전하다면 왜 바다에 버리냐? 너희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너희 땅에다가 써라. 그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대한민국은 그런 얘기를 못하죠? 그렇게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본인들이 하면 본인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면 되잖아요. 일본에서. 굳이 왜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혹시나 모를 주변국들의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해 가면서 그렇게 하죠. 일본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너무 조금 안타깝지만 너무 어리석어요. 이게 왜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일본의 국익과 일본의 사정을 먼저 봐주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 IAEA 그 시찰단 검증단에 우리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전 정부가 다 한 일들이에요. 가서 그 시료 갖고 와서 같이 분석하고 있잖아요. 과학적 검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가서 또 더욱더 보자는 것이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중국이 서해안에 흘리는 그 삼중 수소 몇십 배 되는 거 이거 왜 아무 문제 제기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국제적인 룰이 있는 거고 지금 이 부분도 야당이 요구한 걸 반영됐기 때문에 좀 더 잘해달라고 채찍질하는 거 몰라도 이거 의미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쩌라는 건지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윤기철 변호사님이 늘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서 말씀하기 편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왜 또 전 정부에서 또 했다고 얘기하시고 뭐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와는 사안이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는 그런 말씀으로 좀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오염수 용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도 좀 듣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우리 이제 용어를 뭐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게 아니다. 이게 좀 일부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나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정리가 안 됐던 걸까요? 저는 좀 성급했다고 봐요. 저 부분은 그 용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지금 IAEA의 결과물이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해도 됐던 것이고 또는 우리 시찰단이 다녀와서 해도 됐던 것인데 미리 저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IAEA 검증 결과물이 나와도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성일종 의원께서 조금 성급히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말씀 그러니까 짧게 이제 그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의 의중입니다. 그냥 애초부터 답정너입니다. 답정해놨잖아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해주자.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성일종 의원께서 오염처리수라는 신종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좀 정확하게 국익 위주, 국민 위주로 조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이제 말씀. 10초만. 예. 오염수 처리수죠. 오염된 걸 처리한 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조어가 아니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